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이어지는 폐부종 환자의 응급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약물로 들어가서 언급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응급 환자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 평가를 위해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한다거나 혹은 뭐 그 라인 확보를 한다거나 정면 확보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자세를 이제 반좌위를 해줘서 폐부종의 완화와 호흡곤란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산소가 90% 이하라면 산소 투여를 조금 산소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였던 것 같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소 투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거라면 뭐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과탄산 혈증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기계 호흡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는 이제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 이제 기준점들은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어느 환자에서만 쓴다, 수축기혈압이 110 이상의 환자에서만 쓴다라는 점. 그래서 환자가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요거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가 조금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뭐 투여 방법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네, 믿으시고, 환자가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110 이상이 유지가 된다면 5에서 10분 간격으로 2, 3회 반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대부분 응급 상황에서는 이 피부, 그러니까 이제 표피의 피부 표면에 흡수되는 약물의 양은 이 내가 얼만큼 투여했는지를 적절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약물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요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를 통한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는 부적절해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또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약물 빠르게 흡수해서 약물 효과를 빠르게 봐야 되는데 피부는 조금 천천히 약물 흡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응급 상황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투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뇨제. 자,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하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후르스미드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정면에 투여했을 때 5분 이내에 정맥을 이완시켜서 정면의 혈액이 저혈대부로 심장으로의 혈류 항량을 줄여가지고 심장의 전부하가 감소하게 만드는다. 그 다음에 이뇨작용이 시작되면서 순환 혈액량 자체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뇨작용의 최고조 같은 경우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사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위에 거는 까먹으셔도 되는데요. 자, 순환 혈액량이 증가하여 환자에게서 최초의 후루스미드를 투여하고 후루스미드를 투여하고 20분 이내 이뇨작용이 관찰되지 않으면 최초 용량의 2배에 달하는 후루스미드를 다시 투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순환 혈액량이 증가했다. 이 환자는 뭐 고혈압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혈압이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요. 맨날 얘기했던 건데 스탈린 모치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심근의 수축력도 강화되게 되고, 그럼에 따라 뭐가 높아지게 된다?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환량의 증가가 무조건적인 고혈압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혈압을 가져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뇨제 프로세미드 같은 경우에는 혈관 확장제 및 이뇨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뭐 혈압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혈압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당연히 이뇨제 사용은 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했는데 순환 혈량이 증가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우리 몸에 5리터의 혈액량이 있는데 6리터예요. 그러면 1리터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뇨제가 투여가 가능한 건데 5리터의 혈액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4리터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 이뇨제 투여하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이 혈액을 더 순환 혈액량을 더 감소시켜서 환자를 더욱더 안 좋은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혈압 얘기는 아예 하진 않았지만 상시적으로 이뇨제 투여는 혈압이 낮은 환자에서 투여가 불가능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몰핀인데요. 자, 몰핀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다르게 옛날에는 이제 뭐 거의 폐부종 치료에서 매번 사용되는 약물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사용되지 않고요. 어떨 때만 많이 사용하느냐? 모핀에서의 역할은 환자의 진정, 그래서 카테코라민의 분비에 의한 후부화 감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흥분하게 되면은 이제 카테코라민의 신경 전달 물질이 흥분됨에 따라서 이제 뭐 빠른 맥이라든지 혹은 뭐 신장 수축력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혈관 수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몰핀이 사용됐었는데 여기 맨 마지막 에 써져 있는 것처럼 폐부종 치료에서 몰핀의 사용은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핀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환자의 생사의 갈림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몰핀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몰핀을 사용한 신부종 환자 같은 경우에 기계 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상 몰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마약성 진통제로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혈관 이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되긴 한데 이 진통의 효과가 대부분 이 중추신경계를 조금 어느 정도 활성화를 조금 완화시키는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몰핀을 사용 환자는 신부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흡의 저하를 일으켜서 호흡 마비를 일으켜서 호흡의 가뜩이나 이제 폐부종 때문에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에게서 더욱더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몰핀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하를 일으키는 몰핀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능성이 크다. 뭘 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쩔 수 없이 산소 투여하고 했는데도 환자가 돌아오지 않아서 양압 환기, 기계 환기를 할 필요가 기계 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여는 여기 써져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몰핀이 지금은 사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권장되지는 않아서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탈리스가 있어요. 디지탈리스는 디곡신이 대표적인 약물이고 암리노는 그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 디지탈리스는 이제 신금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디지탈리스의 독성과 약성의 그 범위가 매우 좁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약물 같은 경우는 이게 역치라고 칩시다. 여기가 역치, 여기가 중독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이렇게 용량 뭐 양약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지 용량이 계속 약물 양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이 역치하고 중독 사이의 용량을 유지해 주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계속 환자에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디지탈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좁다 보니까 중독과 역치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조금만 많이 투여해도 바로 중독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탈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독 관련된 내용들이 좀 강조되어서 디지탈리스 사용 관련돼서는 중독 관련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올 거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내용들이긴 한데 뭐 그냥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탈리스의 독성 그 약물의 반응과 약물의 효과와 중독의 그 범위가 용량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점만 그냥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부종, 지금까지 뭐 자세도 변경하고 호흡, 산소도 투여하고 기계 호흡도 해보고 나이트로글리세린도 투여해보고 다 해봤는데 환자의 폐부종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다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2차적인 치료에는 나이트로글리세린 정밀도가 확보되면 즉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정맥 투여해라. 정맥이 혐의 투여로 인한 약물 흡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용량을 투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맥으로 나이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방법을 2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꼭 여기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절약과 관련된 내용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도파민, 니트로프리시드가 있는데 이제 혈압이 떨어졌을 때, 혈압이 높아졌을 때 사용되는 약물들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니트로프리시드와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에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압 동일한 내용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요. 그래서 혈압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고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시리타이드라는 이 약물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뭘 하는 약물이다? 혈관 이하에서 전부화를 감소시키는 약물, 그리고 후부화 또한 이 혈관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소시키게 된다. 그래서 자심실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득 차여져 있는 자심실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 내시리타이드를 투여했을 때 호흡곤란 완화는 가능하나 생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점. 뭐 투여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고요. 이것도 혈관 이완제이기 때문에 혈압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저혈압 환자에서 사용 금지, 투여 중에서 저혈압을 꼭 관시해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뇨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혈관 이완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혈압을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투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니논, 밀리논 등 여기에 써져 있는데 포스토디에스터라제 억제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점이냐? 신금 수축력의 증가가 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신부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죠?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역으로 혈액이 차고 차서 폐에 지금 혈액이 많이 저류되어져 있다 보니까 폐부종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근이 제대로 짜기만 한다면 신근에 차여져 있는 혈액을 전신으로 보낼 수 있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폐에 차 있는 혈액이 다시 자신방광과 자심실을 통해 순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 따라 원천적으로 폐부종을 없앨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심실 부전에 의한 폐부종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뭐가 암니논, 밀리논, 뭐 디고신 같은 것들. 근데 디고신은 여기 써져 있지 않으니까 우선 암니논과 밀리논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디고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환자 사례가 좀 따로 있기는 있어요.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약물 책에 나와져 있는 것만 우선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투여하는 약물들은 여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부타민과 아미논 등 신근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치료의 급성기 증상을 완화하지만 신부전에 의한 사망률 감소 효과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약물에 의해서 폐부종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해 순환은 조금 체해 순환은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폐부종의 원인이 무엇에 의해서 폐부종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약물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에 의해서
자신부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폐부종이 또 연달아 발생한 사람들은 이 관상동맥 중지술을 하게 될 경우 50%의 생존율을 보인다. 뭔 말이냐? 관상동맥에 지금 혈액 공급이 불가능하죠. 혈관이 막혔으니까 완벽하게 폐색이 돼서 혈류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혈류를 보내기만 하면 심장에 있는 허혈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럼에 따라서 자심실의 부전이 해결되는 거고, 자심실의 부전이 해결되면 폐부종도 해결되는 거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근경색일 때는 뭘 해라? 관상동맥 중지술을 최대한 빨리 해라. 약물 환자에서는 체액순환을 해라. 자신실 부전에 의해서 폐부종이 발생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실의 수축력,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들을 좀 고려해봐라.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도 유지술, 호흡보조 및 산소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할 건데, 이 전문기도 유지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교과목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반복해서 습득하기도 하고 까먹었던 것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기도 하고, 그쪽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 전문신장 소생술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외상 환자가 아니라면 머리 기울인 턱 들어 올리기로 환자의 기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지속적인 기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인 기관내 삭관을 해야 된다는 점. 하지만 기관내 삭관이 가장 좋지만 기관내 삭관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선문상 기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기관내 삭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기관내 삭관이 인거호흡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도주의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관내 삭관입니다. 말 그대로 기관 내에 관이 튜브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완벽하게 확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관내 삭관입니다. 성문상 기도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지만요. 이건 기도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도 바깥쪽에 다른 식도를 막고, 그 다음에 후두 부분, 인후두 부위를 이제 풍선으로 튜브로 부풀려서 공기를 막은 상태에서 이제 기관에다가 공기를 투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완벽하지는 않고요. 가장 완벽하게 기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관내 삭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병원전 상황에서 기관내 삭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6에서 14%가 적절하게 사집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내 삭관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감지기, 이제 호기만 이산화탄소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은 EDD라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몇몇 분들이 이 기관내 삭관의 적절성을 방해할 정도로 실패하기 때문에 다른 튜브를 사용해서 기도를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은 병원 전 상황에서는 기도기 삭관 혹은 기관내 삭관을 하고 난 후에 인고한 경우, 그리고 BVM을 통해서 인고한 경우에 생존율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 이송 중에서 이 인고의 제공은 물론 환자에게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순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환자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산소만 적절하게 제공한다고 합시다. 어차피 산소를 제공하더라도
전신으로 순환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겁니다. 혈액 내의 산소를 적혈구가 결합해서 전신으로 보내는 건데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적절해요. 순환이 안 되면 어차피 적절한 산소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율 차이는 병원 밖 환경에서 크게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자의 호흡이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산소 투여만 하시면 되는 거고, 환자의 호흡이 조금 부적절하다, 호흡 곤란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양압 환기 등과 같은 이 호흡 보조 방법을 추가로 제공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이때 입, 코, 입 마스크 방법, 빼빼분 마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기도 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조금 봅시다. 자, 기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비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기도를 당연히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이 인공호흡이나 혹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빈두 기두기 OPA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빈두 기두기 같은 경우에는 혀의 외면, 이 굴곡진 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혀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굴곡진 혀에 따라서 이렇게 관으로 생긴 것이 이제 O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빈두 기두기.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환자의 호흡도 할 수 있고 혹은 어, 그 석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환자가 혀나 기관 튜브를 물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환자에게 그러면 이 OPA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의식이 없고 기침 또는 구토 반사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이거는 이 안쪽에 있는 개그 리플리스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환자 그리고 기침과 구토 반사가 없는 환자에게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서 이 오포의 지분은 뭐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구토 반사가 일어나면서 위에 있는 내용물들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기도 유지를 위한 보조기구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빈두 기두기, 코인두 바르기, 그다음에 후두 마스트, 그다음에 시도기관 콤비 튜브, 뭐 기관의 튜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의 삭관을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기관 절개부터 기관 절개도 있고, 그다음에 육상가사만 절개도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기관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다 시도하고 난 후에 기관을 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아예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맨 마지막에 이 기관을 절개해서 기관 바깥쪽에서 목으로 직접적으로 이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봅시다. 자, 종류 및 크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람의 이 입인두 크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다 다르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관 모양의 둥근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이제 가로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공기 통과를 위한 구멍이 있는 납작한 모양의 베르만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사용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국가고시 실기를 준비하면서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시범을 보인다거나 혹은 영상을 보인다거나 실제로 실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요게 가더리고 이제 베르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거 사용해도 되죠.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거의 이 형태는 거의 똑 동일하기 때문에 그 구멍 그러니까 유, 공기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바깥쪽으로 하느냐, 혹은 관의 안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삽입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